부패한 군 간부들에게 수중 고문을 당하며 위협받던 여성 부사관, 손녀를 구하기 위해 707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가 부대를 직접 개박살나러 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장마였다. 며칠째 쏟아지는 비는 전방의 작은 하천을 성난 이무기처럼 만들어 놓았다. 흙탕물이 포효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불어나고 있었고 강둑은 위태롭게 그 기세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강둑 위 한 인간이 밧줄에 묶여 있었다. 육군 강철부대 소속 강하윤 하사. 그녀는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허리에 감긴 굵은 밧줄의 다른 쪽 끝이 강둑의 철제 지지대에 단단히 묶인 채로 거센 물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둑이 무너지면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갈 아찔한 위치였다. 야, 강하윤 하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의 주인은 백상사였다. 부대의 실세이자 부조리의 중심인 그는 턱짓으로 하윤을 가리키며 주변 부사관들에게 말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조중사가 낄낄거리며 서 있었다. 군기가 아주 빠져가지고 부사관이 됐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고 진정서 따위를 찔러. 백상사의 말에 조중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것들은 패기가 없어. 이런 훈련 좀 받는다고 죽는 소리나 하고.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전 그녀는 부대 내 만연한 보급품 횡령과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익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니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특수 강화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가혹 행위는 나날이 심해졌다. 강하사 살고 싶으면 한번 빌어봐. 백상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보라고. 조중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며 조롱했다. 빗줄기가 하윤의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빗물인지 아니면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저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하윤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다. 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네. 그 순간 강둑 너머 숲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근처에서 민물 낚시를 하러 왔다가 폭우로 고립된 중년의 남자 이태곤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건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학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멀리서나마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히 나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저 군인들의 광기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하며 겨우겨지 숲길을 통해 마을로 내려왔다. 흠뻑 젖은 채로 파출소를 찾았지만 군대 내의 일이라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수소문 끝에 한 군인권센터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곳을 통해 우연히 강하윤 하사의 할아버지 연락처를 얻게 되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전직 707 특임대 흑표범 부대 선임원사였던 강도철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직접 깎은 목각 인형을 손질하고 있었다. 군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칼날 같은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이 배어 있었다. 유일한 피부치인 손녀 하윤이 부사관으로 임관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는 손녀가 대견하면서도 험한 군 생활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강도철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이태곤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밧줄, 폭우, 하천, 그리고 조롱당하는 손녀의 모습. 이태곤의 설명은 두서없었지만
도철의 머릿속에서는 그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도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목각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평온한 은퇴자의 눈빛은 사라지고 수십 년 전 적진을 누비던 맹수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감히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자신의 손녀를. 그는 곧바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하윤의 목소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미세한 떨림과 피로를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하윤아. 괜찮으냐? 그럼요. 저 잘 지내요. 훈련 때문에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도철은 손녀의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손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은 손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노병의 지혜로 알고 있었다. 그래. 몸 조심해라. 언제나 내 뒤에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잊지 마. 전화를 끄는 도철은 창고로 향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낡은 군용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청춘과 자부심 그리고 전우들과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가혹행위가 있던 다음 날 부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다. 강하윤 하사는 온몸에 남은 멍과 근육통을 군복 속에 감춘 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어젯밤 할아버지와의 통화는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걱정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 문제를 스스로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가 제출했던 진정서는 이미 상부에서 묵살되었고 오히려 부대 지휘관인 김대위는 부대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라며 그녀를 질책했다. 김대위는 백상사의 비위를 맞춰주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정의나 부하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은 없었다. 강하사, 어제 훈련은 좀 어땠나? 정신이 좀 들었어? 사무실에서 마주친 백상사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윤은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 백상사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아직도 눈에 도끼가 남았네. 좋아, 좋아. 그 도끼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그들이 사무실을 나가자 하윤의 곁으로 동기인 박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윤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저 인간들 보통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야. 그래도 저들 뒤에는 김대위님도 있고 더 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어. 너 혼자서는 힘들어. 박하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하윤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한편 강도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태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옛 정보망을 총동원해 손녀의 부대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강하윤 하사의 할아버지 되십니까? 손녀분을 구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보십시오.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흙탕물 앞에서 밧줄에 묶인 채 비를 맞고 있는 하윤의 모습이 처참하게 담겨 있었다. 이태곤이 멀리서 찍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백상사와 조중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해보라니까? 내 할아버지가 707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 대단한 할애비는 지금 어디서 뭐한대? 아마 안락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이나 하고 있겠지. 푸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의 정황.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욕까지. 도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특수부대원 시절의 훈련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부대 내부에 하윤의 편이 혹은 이 부조리를 끝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옛 동료이자 현재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에서 대령으로 복무 중인 박중혁에게 연락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의 목소리는 어제 본 것처럼 생생했다. 중혁아, 나다. 도철이다.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급한 용건이다. 육군 강철부대에 대해 좀 알아봐줘. 내 손녀가 거기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도철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상을 전송했다. 잠시 후 박중혁에게서 격분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이거 정말입니까? 당장 국방부 감사실에 직통으로 찔러 넣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공식적인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내 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형님, 자네는 내부에서 정보를 좀 더 파악해줘. 지휘 계통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그리고 이 가혹 행위를 주도하는 놈들이 누군지. 배경까지 전부. 박중혁은 도철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박중혁에게서 들어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하윤이 낸 진정서로 인한 명백한 보복 행위였으며 김대위가 강화 훈련을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직접 지시했고 심지어 연대장인 김중령까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부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부조리 집단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하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도철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30년 전 군을 떠나며 전우들과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우리는 전장을 떠나도 영원한 동료다. 누구 하나라도 위기에 처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간다. 도철은 수첩을 꺼내 낡은 번호들을 하나씩 눌렀다. 신호음이 얼마 울리지 않아 거칠지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석현아, 나다. 형님? 정말 형님 목소리 맞습니까? 민간 군사 보안 업체 PMC의 대표가 된 최석현이었다. 도철은 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최석현은 잠시 듣고 있더니 짧고 굵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언제, 어디로 모이면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이어졌다. 용역업계의 큰손이 된 김태수 대형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헬기까지 보유하게 된 박동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정원 중령이 되어 있는 이윤석에게까지. 전화를 받은 옛 707 특임대 흑표범 부대원들은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강도철이라는 이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뭉칠 준비를 했다. 보이지 않는 흉터는 하윤에게만 새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조국과 동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의 뜨거운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흉터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강도철의 전원주택 거실에는 전설로 불렸던 사내들이 모여들었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머리에는 서리를 내리게 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과 같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간 보안업체 블랙타이거 시큐리티의 대표 최석현. 그는 전술과 장비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였다. 용역업체 태산개발의 사장 김태수. 그의 전국적인 인력망은 웬만한 정보기관보다 빨랐다. 운송업체 스카이로지스의 대표 박동현. 그는 헬리콥터 몇 대쯤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국정원 중령 이윤석. 그는 이번 작전에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강도철은 거실 중앙에 놓인 지도 위에 손녀의 부대 위치를 표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상황은 모두 들었을 거다. 목표는 단 하나, 내 손녀 강하윤 하사를 저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썩어 빠진 군대 정신을 바로잡는 것. 최석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형님, 구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요원 몇 명만 투입해도 하룻밤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그의 말에 국정원 중령 이윤석이 나섰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하지. 이 서류만 있으면 돼. 국가안보위협 세력 연계 군부대 내부조사. 국정원과 군 합동조사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거다. 부대 출입 허가 및 현장 통제권은 내가 확보하겠네. 모두의 시선이 이윤석에게 쏠렸다. 그의 존재는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김태수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합법적인 명분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는 건가? 윤석이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강도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놈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어. 우리 707 특임대의 정신,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짓밟은 거다. 이건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그의 말에 모두의 눈빛이 다시 한번 굳건해졌다. 30년 전 목숨을 걸고 서로의 등을 지켰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박동현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대 지형을 보니 차량 접근이 쉽지 않겠군. 내가 헬기 2대를 준비하지. 한 대는 우리 팀 침투용, 다른 한 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지원 및 탈출용으로. 최석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헬기 침투라면 장비는 최신 특수전 장비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살상용 충격탄과 연막탄 위주로 하지만 저항이 거셀 경우를 대비해 실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님, 수륙 양용 장갑차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천이 변수입니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수륙 양용 장갑차라니. 김태수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미친놈아. 그건 어디서 구해?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태수 형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러시아 쪽이랑 거래 트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석현의 말에 김태수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내 시익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였다. 알았어, 이 독사 같은 놈. 내일 새벽까지 부대 근처 하천으로 갖다 놓지. 작전 계획은 일사천리로 수립되었다. 이윤석이 국정원 합동조사 명목으로 부대 정문을 통과해 지휘부를 무력화시킨다. 동시에 박동현의 헬기를 이용해 강도철과 최석현 그리고 그의 정예 요원들이 부대 내 가혹 행위 현장으로 직접 강화한다. 김태수는 외부에서 수륙 양용 장갑차와 함께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작전 개시 시각은 다음날 새벽 5시. 박중혁 대령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간에 하윤에 대한 추가적인 가혹 행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각자 임무를 위해 흩어지기 전 강도철이 모두를 불러 세웠다.
모두에게 빚을 지는군.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다들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 최석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우리가 남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것도 지겹더군요. 김태수도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사고 한번 쳐보자고. 30년 전처럼 말이야. 그들의 얼굴에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오랜만에 되찾은 삶의 활기와 전우회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나 은퇴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흑표범들이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들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낡은 군용 더플백을 맨 강도철의 등 뒤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된 옛 동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독수리들은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목표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 동료를 구하는 것이었다. 새벽의 어둠은 끈질기게 세상을 붙들고 있었다. 밤새 쏟아진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먹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뒤덮은 채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하윤 하사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마디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절망감이었다. 강하사, 일어나. 산책 갈 시간이야.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백상사가 비릿한 웃음과 함께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몸을 일으켰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백상사와 조중사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생활관 한 구석에서 박하사가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고민 끝에 강도철에게 영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러나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 동기의 뒷모습은 그의 양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최소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줘야 한다. 하유는 다시 어제 그 자리, 불어난 하천이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위태로운 강둑에 섰다. 이번에는 밧줄이 더 굵고 단단했다. 백상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듭을 확인했다. 오늘은 좀 더 재밌게 놀아볼까? 어제는 맛보기였어. 내가 그 잘난 진정서에 썼던 것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을 체험하게 해줘야지. 조롱과 경멸이 담긴 말들이 하윤의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박하사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백상사 앞에 섰다. 백상사님,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긴급 작전 회의라고. 백상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새끼가 어서 끼어들어. 꺼져.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라고. 박하사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 틈을 이용해 그는 하윤의 곁으로 스치듯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윤아. 어젯밤 내 할아버지께 내가 찍은 영상을 보냈어. 포기하지 마.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쏟아진 한 방울의 기름과 같았다. 하윤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어렸다.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다. 백상사는 귀찮다는 듯 박하사를 발로 걷어차고는 다시 하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내 할아버지가 707이면 뭐 하냐고. 지금 널 구하러 오기라도 한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르르르릉.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커졌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구름을 뚫고 무언가 거대한 실루엣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로터 소음이 폭우 소리를 집어삼켰다.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군용 도색을 한 검은 헬리콥터 2대였다. 뭐야? 훈련인가? 조종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경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성난 하천, 그 흙탕물 속에서부터 괴물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살을 가르며 육중한 몸체로 강둑을 향해 돌진해 오는 수륙 양용 장갑차. 그 포탑 위에는 한 남자가 거친 파도 위에 선장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헬리콥터 한 대가 하윤이 묶인 강둑 바로 위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강렬한 하강풍이 비와 흙먼지를 사방으로 흩뿌렸다. 백상사와 조종사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헬기 측면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전 장비를 착용한 사내들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오차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합을 맞춰온 한 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는 노인이었다. 강도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렇게 날이 선 검과 같았다. 그의 시선은 밧줄에 묶인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손녀 강하윤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다. 백상사와 조종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뇌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침공이었다. 전설로만 듣던 그림자처럼 움직인다는 특수부대의 강림 바로 그 자체였다. 폭풍의 날, 진짜 폭풍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헬기에서 강한 5명의 특수요원과 강도철은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순식간에 강둑을 장악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소리 없이 공간을 지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백상사와 그 무리들은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뭐야 당신들. 여긴 군사통제구역이야. 당장 무기 버리고 투항. 조종사가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대며 외치는 순간 검은 복면의 요원 하나가 섬광처럼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상황은 단 몇 초 만에 정리되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 지휘관인 김대위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헬기와 장갑차 그리고 정체불명의 무장 인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원 총 내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무단 침입이야. 너희들 전부 이적 행위로 총살감이야. 김대위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유유히 장갑차에서 내린 국정원 중령 이윤석이 김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신분증과 함께 붉은색 표지의 서류를 꺼내 보였다. 국가정보원 대테러방첩부 소속 이윤석 중령이다. 지금부터 이 지역은 국정원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국가안보위협 세력 연계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를 위해 통제한다. 현 시간부로 현장 지휘권은 내가 맡는다. 김대위, 자네는 병력 통제하고 내 지시에 따르도록.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정원, 그것도 대테러방첩부라는 말에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강도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걸어갔다. 밧줄에 묶인 손녀 하윤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육중한 군용 나이프를 꺼내 단숨에 밧줄을 끊어버렸다. 자유로워진 하윤의 몸이 휘청거리자 그는 단단한 팔로 손녀를 부축했다. 그리고 자신의 군용 재킷을 벗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할아버지. 하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도철은 아무 말 없이 손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하윤은 참고 있던 모든 서름이 터져나오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정신을 차린 백상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 발악했다. 오해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좀 강도가 센 훈련이었습니다. 강하윤 하사가 자원해서. 그때 최석현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해보라니까? 내 할아버지가 707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 대단한 할애비는 지금 어디서 뭐한대? 박하사가 몰래 촬영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백상사와 조중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김대위 역시 사색이 되어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강둑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박하사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증언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윤 하사가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시작된 명백한 보복이자 가혹 행위였습니다. 박하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도화선이 되었다. 그동안 백상사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백상사님은 보급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조중사님은 저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김대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복물 터지듯 쏟아지는 증언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도 같았다.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었음을 깨달은 이윤석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김대위, 백상사, 조중사.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48조 직권남용, 그리고 합동조사 방해 혐의로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최석현의 요원들이 움직였다. 방금 전까지 절대 권력자처럼 행세하던 그들의 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을 체포하는 이들과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늙은 전살 강도철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강둑 위에서 벌어진 짧지만 강렬했던 심판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체포된 김대위와 백상사 무리는 수륙 양용 장갑차에 임시로 구금되었다. 이윤석 중령의 짧고 강도 높은 현장 신문이 시작되었다. 김대위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텼지만 국정원의 압박과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연대장인 김중령의 지시였다고 실토했다. 군 기강을 해치는 내부 고발자는 본보기를 보여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연대장의 묵인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대장 역시 그놈이 머리였군. 강도철의 입에서 나직한 은조림이 흘러나왔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썩은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했다. 그는 이윤석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철과 옛 동료들 그리고 이윤석 중령은 체포된 이들을 대동하고 곧장 연대장실로 향했다. 헬기 2대가 연병장에 내려앉고 장갑차가 위용을 드러내며 그 뒤를 따르는 광경은 부대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모든 장병들이 창문과 건물 밖으로 나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중령은 자신의 부대가 외부 세력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막 격분하던 참이었다. 어떤 놈들이야. 여기가 민간인 놀이터인 줄 알아. 그러나 그의 분노는 연대장실로 들어서는 인물들을 보고 경악으로 바뀌었다. 수갑을 찬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을 압송하는 국정원 요원과 정체불명의 노인. 김중령. 자네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가? 강도철이 조용히 물었다. 김중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계급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했다. 내 놈은 뭔데 군 중령에게 반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는 군복을 입은 적도 없는 민간인이네. 하지만 자네처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놈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뭐라고? 여봐라. 당장 저놈들 전부 끌어내. 김중령이 소리쳤지만 그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강도철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해군 대령 박중혁이었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님, 방금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드렸습니다. 김중령이 강하사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실에 허위 보고를 한 증거 자료도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곧 직위해제 및 구속수사 명령이 하달될 겁니다. 결정타였다. 김중령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윤석 중령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연대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비참한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도철은 연병장에 모여든 모든 장병들 앞에 섰다. 그의 등 뒤에는 30년 만에 다시 뭉친 옛 707 동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나는 30년 전 저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예비역 강도철이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내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와서 보니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인은 계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싸우는 것이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노예일 뿐이다. 진정한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707 특임대의 첫 번째 원칙은 결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이다. 설령 그 동료가 전장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어도 그 동료의 피부치가 위험에 처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온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고 전우애다. 너희들은 오늘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썩어 빠진 권력에 기생하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동료를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될 것인가. 강도철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쪽 구석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모든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번져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억눌렸던 울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이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던 강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군인의 길에 대한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다. 무리의 흉터는 깊었지만 이제 새로운 살이 돋아날 시간이었다. 강철 부대를 뒤흔든 새벽의 작전이 끝나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헌병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량들이 부대 정문으로 쇄도했다.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이윤석 중령은 그들에게 체포된 지휘관들의 신병과 확보된 1차 증거들을 인계했다. 그의 서류 한 장, 말 한마디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도철과 그의 옛 동료들은 이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영웅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그들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왔을 뿐.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일으킨 파장은 결코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후 언론에서는 정체불명 무장단체, 전방군부대 습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가 터져나왔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온갖 추측과 음모론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혼란은 길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금일 새벽 국정원과 군 합동조사팀은 전방 모 부대 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지휘체계 붕괴 및 반인권적 행위를 적발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윤석과 박중혁 대령이 뒤에서 조율한 공식 발표는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무장단체의 습격은 부패 세력 척결을 위한 합동작전으로 탈바꿈했다.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국민들은 군 내부의 골마 터진 상처에 경악했고 동시에 이를 도려낸 익명의 주역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1인실. 강하윤 하사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온몸에 남은 멍과 상처는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과 먹을래? 묵묵히 곁을 지키던 강도철이 과도를 들어 투박하지만 정교한 솜씨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껍질이 끊기지 않고 길게 이어져 나가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채웠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하윤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내가 왜 죄송해. 지켜주지 못한 내가 미안한 거지. 도철은 사과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내가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내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됐고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아니에요. 군인이 된 건 제 선택이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멋진 군인이라 도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멋진 군인은 총을 잘 쏘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지.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용감한 군인이다, 하윤아. 할아버지의 담담한 인정에 하윤은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부대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강도철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손녀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를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한편 서울 근교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에서는 30년 만에 임무를 완수한 노병들의 조촐한 뒤풀이가 열리고 있었다. 이야, 그래도 우리 아직 죽지 않았네. 몸이 기억하더만. 김태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다. 최석현은 여전히 냉철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어젯밤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결제하는 것보다야 헬기에서 로프 타는 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놈아, 그러다 내 마누라한테 등짝 맞는다. 박동현이 핀잔을 주면서도 기분 좋게 웃었다. 이윤석 중령은 조용히 잔을 비우며 말했다. 이번 일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주도 합동작전으로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강도철이 잔을 들었다. 우리는 이름이 남기를 바란 거 아니잖나. 우리는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야. 동료를 그리고 동료의 가족을. 그것뿐이네.
그렇지. 우리가 뭐 대단한 영웅이라고. 그냥 성질 더러운 늙은이들이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작전 성공의 만족감과 함께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은 끈끈한 전우애가 녹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들의 맹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날 밤 강도철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박중혁 대령을 통해 연결된 합참의 고위 장성이었다. 강도철 선배님이십니까? 본의 아니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군을 대표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후배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하지 못했던 군 내부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강도철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파도의 시작은 아주 작은 돌멩이,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 젊은 군인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강철 부대에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전의 형식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조사단은 연대장과 그 이하 지휘관들이 모두 체포된 상황에서 최고 위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시작했다. 부대의 모든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장병 개개인에 대한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처음 며칠간 대부분의 병사들은 침묵했다. 오랫동안 학습된 공포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말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고 나만 다친다는 불신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조사단은 난관에 부딪혔다. 변화의 시작은 박하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조사단 앞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의 원본을 제출하며 자신이 보고 겪었던 모든 부조리를 숨김없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백상사가 어떻게 훈련용 유류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았는지, 조중사가 어떻게 병사들의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했는지,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하사의 용기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전염되었다. 1명, 2명씩 조사단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병사는 아버지가 보내준 비싼 영양제를 백상사에게 모두 빼앗겼던 일을 울면서 털어놓았다. 또 다른 병사는 휴가 복귀 때마다 조중사가 요구하는 특정 상표의 담배와 술을 사오느라 휴가비 전부를 썼다고 고백했다.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들의 존엄성은 짓밟혔고 군 생활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묵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싹텄기 때문이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강하윤 하사가 조사단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군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부대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사실에 앉아 수사관과 마주했다.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낸 수많은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윤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혹 행위의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자신을 고립시켰는지, 어떻게 군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역이용하여 자신을 문제 부사관으로 만들었는지, 그 교묘하고 악랄한 심리적 압박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를 고발하는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한편 군 교도소에 수감된 주범들의 모습은 비참했다. 계급장을 떼고 죄수복을 입은 그들에게서 이전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백상사는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대장이었던 김중령은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과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폭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침묵하던 다수가 입을 열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박하사가 하윤이 입원한 병실로 면회를 왔다. 그는 어색하게 음료수 한 상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다.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하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가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가장 무서울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는 누구보다 용감했어. 두 젊은 부사관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를 함께 이겨낸 동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부서지고 망가졌던 강철부대의 병영에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한 달 후 강철부대에는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 부패에 연루되었던 지휘관 및 부사관들은 모두 파면 또는 중징계를 받았고 그 빈자리는 군 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참군인의 표상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연병장의 모든 장병을 집합시켰다. 단상에 오른 그는 거창한 취임사 대신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이 겪었을 고통과 부당함에 대해 군 선배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병들은 술렁였다. 지금껏 그 어떤 지휘관도 그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다. 과거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아픈 상처를 직시하고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부대에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곳 강철부대를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들의 집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목표다. 그의 연설은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부대는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다. 의미 없는 작업과 사적 지시는 모두 사라졌다. 훈련은 실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었고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식당의 밥맛이 좋아졌고 생활관에는 최신 도서들이 비치되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쌓여가며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퇴원을 앞둔 강하윤 하사에게 군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국방부 직할의 모범적인 부대로 전출을 가거나 원한다면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남은 부대로 복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배려였다. 하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이대로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다. 그녀는 주말 외출을 얻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강도철은 손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총알이 아니야. 바로 어제의 끔찍한 기억이지. 그 기억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강한 군인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는 하윤의 어깨를 감쌌다.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 기억과 싸워 이겨내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억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야. 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그 끔찍한 기억을 덮어버리는 거지. 할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선택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가장 강한 방패는 억지로 드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고 싶어 선택한 방패란다. 다음 주 하유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강철부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위병소를 통과하자 많은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마치 영웅의 귀환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박하사가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더플백을 받아들었다. 하유는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고합니다. 강하윤 하사 금일부로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연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파격적인 예우였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강하사. 자네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아닙니다 연대장님.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러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 부대를 우리의 새로운 방패를 함께 벼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의 단단함과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의 훈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계절은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철부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거대한 사건은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군사고등법원은 김중령, 백상사를 비롯한 주범들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휘체계를 사적으로 유용한 죄, 부하의 인권을 유린한 죄 등이 더해져 그들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이가 아니라 명예의 깊이에서 나온다. 피고인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군과 전우를 배신했다. 그 뉴스가 부대 내 전산망에 게시되던 날 오후 강하윤 하사와 박하사는 사격 훈련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뜬 기사를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완전한 끝이었다. 끝났네. 박하사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심이나 증오 같은 감정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저 제자리를 벗어났던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하윤의 말에 박하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굳건하고 맑은 시선은 오롯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부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을의 맑은 햇살 아래 진행되는 야외 기동 훈련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 안에는 비인격적인 강요나 폭언이 없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함께 뛰고 굴렀으며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김하사, 방탄 헬멧 턱끈 다시 조여.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훈련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강하윤은 훈련에 뒤처지는 신임 하사의 장비를 직접 챙겨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지만 그 근원은 계급이 아닌 신뢰와 실력이었다. 신임 하사는 주눅드는 대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제 강하윤은 부대 내 모든 부사관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훈련에 임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부하들을 살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철 부대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변화의 증거였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예리한 칼날로 벼려낸 것이다. 어느 주말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도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을 틈타 침투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연대장의 정중한 초대를 받아 정문을 통해 부대를 방문했다. 새로운 연대장은 위병소까지 직접 마중 나와 노병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선배님.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선배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잊고 있던 군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디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봐주십시오. 강도철은 손녀 하윤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부대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부대의 풍경은 낯설고도 감격스러웠다. 막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장병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병사들과 귀 기울여 듣는 간부들의 모습, 실전처럼 진지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훈련의 열기. 모든 것이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이었다. 그는 하윤과 함께 부대 한편에 자리한 추모비를 찾았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부대 선배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연대장은 추모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선배님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하지만 저는 장병들에게 말합니다.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숨진 분들만 영웅이 아니라고. 우리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이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 또한 이 부대의 명예를 지킨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연대장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다. 강하사 자네가 바로 그 영웅이야. 강도철은 말없이 추모비의 이름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피 끓는 청춘을 함께했던 동료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던 아픈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꺼지지 않는 맹세. 그 맹세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고 이제는 손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이제 그 어떤 갑옷보다도 강한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강도철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는 부대를 떠나기 전 하윤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는 마음 놔도 되겠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한 곳이겠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강도철은 차에 올라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에서 손을 흔드는 하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곁에는 박하사를 비롯한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대원이 아니라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방패를 함께 벼려낸 진정한 전우 하나의 가족이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가을 노을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늙은 독수리는 이제 날갯짓을 멈추고 자신의 둥지로 돌아간다. 자신보다 더 높고 힘차게 비상할 어린 독수리가 지키는 하늘을 더 없는 평온함과 자부심으로 바라보면서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폭풍은 완전히 멎었다. 그리고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희망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